67년 6.8 총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때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정희 윤보선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상당한 표 차이로 박정희가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분의 권력력이 새롭게 발동을 하죠. 그래서 67년 6.8 총선거에 정권적 차원에서 굉장히 무모하게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을 앞세워가지고 네. 정치 공작을 심하게 진행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처음 이제 대통령이 된 나이 또는 쿠데타를 네. 일으킨 나이가 당시 중위 연령 기준으로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젊은 거죠. 그러니까 네. 4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70대에도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하고 네. 대통령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걸 상상하면, 그러니까 이 40대에 이제 대통령 2번 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구조적으로 야심을 품을 만한 여러 가지 내외적 조건이 있었고, 네. 말하자면 이제 경제 발전을 잘해서 뭔가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바깥에서 이제 뭐 부당하게 벌어온 돈이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와서 약간 네.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고무신 돌릴 여유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는데 흑색 선전이라는 얘기를 좀 총선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타도라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좀 어떤 기원으로 좀 나온 얘기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건 이제 정치 심리학적 접근이 원래 필요한데요. 네. 사람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위험에 좀 더 민감하다고 해요. 위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정서가 작동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나 희망. 근데 그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불확실해요. 이것도 요소들보다. 불확실하고 네. 사실 위험도 불확실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걸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못 얻는다고 해서 내가 죽진 않아요. 그런데 위험을 못 피하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거 캠페인 때도 똑같이 고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희망에 관한 얘기라면 네. 예를 들면 뭐 죽은 경제가 죽었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거사로만 설명하면 네. 대한민국 경제는 늘 죽었어요. 늘 죽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기를 과장하는 측면이 있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후보의 부정적인 요소를 부각시켜서 이것이 너를 위험하게 하고 너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독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독극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한국사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빨갱이론이고,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너도 빨개지고 그럼 너도 위험해지고 이제 이런 얘기, 또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북한에 잡아먹히고, 네. 이런 식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흑색 선전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그러면 일단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 때문에도 일단 움츠러드니까 네. 그걸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그럼 예리하게 그 인간의 심리를 자극해서 정말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근데 이게 뭐 그러네요. 대단한 네. 그 계략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자기도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써먹는 거죠, 남한테. 네. 그 당시에 좀 그 킹메이커 영화에서도 나왔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그 교양 채널에서도 공개가 됐는데 그 엄창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약간 흑색 선전의 귀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두 분 그 인물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떻게 67년 보시는지? 총선에 본격적으로 바로 합류한 건가요? 67년 총선 이야기죠. 네. 엄창록 씨가. 예. 그래서 여당 공화당이 갖고 가는 중앙정보부 내무부 갖고 가는 정치 공작을 역이용하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제공해서 이제 엄창록 씨가 목포 선거에서 네.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제 공신 역할을 하죠. 네. 근데 만나기는 그 전에부터 네, 만난 그렇죠. 거죠. 좀 오래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근데 뭐 엄창록 씨에 김대중 대해서는 대통령은? 저도 뭐 2년까지는 어떻게 시작된지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네. 아무튼 목포 선거에 영화에서 킹메이커는 엄창록 씨가 굉장한 그 부분으로 차지하고 나오는데 네. 근데 사실상 그때는 이미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하나의 그
대칭적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네. 박정희가 김대중을 왜 그렇게 낙선시키려고 했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박정희가 이 63년에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를 제일 곤혹스럽게 쭉 이태면은 여러 가지를 비판과 대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서 곤혹스럽게 만든 국회의원이 단 한 사람 김대중이었습니다. 네. 김대중의 탁월한 의정 활동이 박정희의 눈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67년 68 선거에서는 우리 여당 국회의원 10명이 떨어져 좋다. 김대중을 낙선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포 여기 와가지고 박정희가 장밋빛 개발 공약을 했잖아요. 그 네, 국무회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재를 했고. 2번 정도 왔었죠. 예. 네. 그러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압도를 했고 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 본인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아본다면 잘 알아본다고 수도 봐야 있는 것 되는데 같아요. 네. 자기한테 엄청난 도전이 될 거라는 것을 일찍부터 직감을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찍 이 초장에 싹을 밟아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안 잡히는 거죠. 네. 사실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내년에 총선이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대놓고서 선거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국무회의 같은 것을 어디에 가서 네. 하는 거죠. 평소에는 당연히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러 지방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면서 이제 약간 언론 주목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발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 번씩 딱 발표해주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목포에 굳이 왔다는 얘기는 그건 정말 이제 신경 쓰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위험을 감지했었던 걸 수도 있고요.